네, 자, 이제 여러분, 면왕정과 두 번째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면왕정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네, 무등산의 줄기, 큰 무등산의 줄기가 하나가 동쪽으로 뻗어와서 제월봉을 만들었고, 그 제월봉이 총 7개의 구비가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구비에 면왕정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세 가지의 대상을 봤습니다. 뭘 봤나요? 처음에 물 봤고, 두 번째, 모래밭에, 눈 같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기러기들 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산봉우리들을 봤어요. 자, 이제 본사 2가 시작이 됩니다. 본사 2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흘러갈 때마다 이 자연의 풍광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 가는지, 그거를 주로 묘사하는, 외화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아까 상춘곡이랑 차이 얘기했어요. 상춘곡은 봄만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다면 시간이, 면왕전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올 거다라는 거. 자,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흰구름, 부흰, 연하. 자, 여러분, 연하는요,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개, 연의 노을, 하자예요. 안개와 노을, 푸른 이난. 푸른 것은 산남이라, 산아지랑이라. 자, 여러분, 묘사 대상이 주인공들이, 주체들이에요, 주체들. 주체들이 총 몇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흰구름, 1번, 안개, 노을, 그리고 산아지랑이까지. 요 네 개의 주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왕정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산봉우리 구름이 끼어 있다가 안개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빨갛게 노을이 지는데 아지랑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얘네들이 말이야, 그 두 번째 문장 연결, 천암, 천개의 바위, 만하, 만개의 계곡을 자기 집을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여러분, 요렇게 어미가 반복이 될 때는 반대로 해석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산봉우리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구름, 안개, 노을, 아지랑이들이 이렇게 날아왔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굉장히 신비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이래도 장난스럽게 아양을 떠는구나. 자, 이래도 군한지고 여러분 표현법 못 쓰인 거예요. 의인법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봄의 풍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워, 난 너무 좋아, 이래서 아양 떨고 있는 게 사실은 누구다? 화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건 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양을 부리는 구나, 이거는 정서에 해당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 네 가지가 정서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얘는 감정이입이야 라고 해석하고 갈 수 있겠다. 감정이입에 대해서도 상춘곡에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또는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한 영상도 지금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공부하다가 조금 막히는 개념이 나올 때는요, 그 개념들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본다면 여러분들 국어의 내공이 훨씬 더 잘 쌓여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정이입 나왔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먼 하늘로 떠나갔다, 광야로 건너가니. 자, 거니 반복됐고 열거되면서 반대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푸르락, 불구락, 여트락, 짙으락.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옅었다가, 짙었다가. 사양, 해가 지는 거죠. 석양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 해가 지는데 섞어져서 가랑비마저 뿌리는구나, 가랑비마저 뿌리는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주체는 누구였다? 봄이 온 자연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주체는 흰구름, 연하, 산남이었다. 얘네들이 막 그 산봉우리들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막 하는 모습, 푸르렀다 붉어졌다, 옅어졌다 짙어졌다, 이런 모습들이 쫙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를 골라봐라 그러면 산남이랑 새우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남은 산아지랑이었죠. 봄에 이렇게 뭉게뭉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아지랑이, 그리고 새우는 가랑비라는 뜻이고요. 봄을 의미하는 계절적 소재였었죠. 상춘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각된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를 봐라 그랬더니 색깔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흰구름도 있었고, 노을도 있었고, 푸르른
아지랑이도 있었고 푸르락 불구락 뭐 이런 표현들 봤을 때 색깔과 관련된 단어들인 거죠. 붉은색, 푸른색 이런 거 시각적 이미지가 보였고요. 사용된 표현법 여러분 어미의 반복이라든지 그러면서 열거된 거 대구, 의인, 서리 다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다양한 표현법, 서리법 같은 경우 여기 보였었죠. 네, 의인법 찾으실 수 있나요? 어디? 뭐 떠나간다, 건너간다, 자기 집을 삼아두고 아양을 떤다 다 의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죠? 자, 여기가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짜리 상중국에서는 선생님이 봄만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명랑정과에 비로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오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땠냐면요. 자연과 함께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계절이 바뀔 때 지금은 여름이 됐어 얘들아. 지금은 가을이 된 거야. 이렇게 밝혀주지 않았어요. 친절할 때 빼고. 근데 친절한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봄이다 이렇게 밝혀주지 않고 그냥 자연의 소재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는 독자들은 아 자연스럽게 지금 가을로 바뀌었구나. 아 겨울이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알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전문학을 읽는 우리 또한 우리도 독자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계절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소재들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하시라는 얘기한 거예요. 암기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보세요. 봄은 꽃의 계절. 도화, 행화, 이화, 복숭아꽃, 살구꽃, 백꽃, 새우는 가랑비라고 해석했었죠. 만화방창 상충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생물이 바야흐로 흐드러지다. 자, 봄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 나왔었죠.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여름으로 가면요. 남현은요. 뚜껑 없는 가마예요. 뚜껑 없는 가마. 월선원 16경가를 선생님 설명하면서도 아마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뚜껑 없는 가마, 여름에 타는 거죠. 여름에 뚜껑이 다 있어봐. 뚜껑이 다 있으면 이제 거기서 쪄 죽는 거지. 예, 가는 동안에. 그래서 뚜껑을 다 시원하게 날린 그런 가마가 남여다. 여름을 가리킨다. 또 신부는 자, 남여를 타고 있으면 신부는 뭐가 되겠어요? 양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녹음, 자, 풀을 녹자, 그늘 음자. 나무가 어떻게 돼? 봄의 꽃들은 다 졌어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나무에 그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여름의 특징이다. 그래서 녹음자, 나무 숫자, 그늘 음자 해서 녹음숨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다? 이파리가 무성해지면서 나무에 그늘이 생겼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비는 어떻게 와요? 장대비, 큰 비가 내리겠죠. 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여름 됐습니까? 나무의 상태 여러분 기억하세요. 봄은 꽃이고 여름은 잎의 계절이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그늘이 생겨날 거다. 녹음과 수음이다. 남여라는 가마 기억하시고요. 가을로 넘어갑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주의하고 가실 거. 고전 시가에서 서리가 내리면 겨울이 아니다. 가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황혼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름이 누렇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누런 구름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들판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다? 원관념이 익은 곡식이다 라는 거. 하나 더. 금수도 대단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금수는요. 금이 비단금, 수가 비단 숫자야. 그러니까 비단이란 뜻인 거죠. 금수하면 한자어로 한글로는 비단이라는 뜻인데 이 금수는 또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어. 산에 금수가. 산빛이 비단이다라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가을이니까 단풍이 원간염이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수라는 단어 비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봄에 쓰여도 괜찮아요. 봄의 꽃들도 보면 산에 뭐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색깔이 막 초록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봄의 금수라는 표현보다는 가을의 단풍을 가지고 금수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을로 갖다 놨습니다. 겨울은 네 빙설, 얼음 빙자, 설, 눈, 설자 해서 얼음과 눈이 소재다.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다라고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랑전과 같은 경우는요. 봄을 얘기하면서 새우가 나왔고 그리고 꽃 대신에 여러분 뭘 집어넣었다? 산나지랑이를 집어넣었다라는 것까지 됐죠. 자, 봄입니다.
가랑비를 뿌리고 있는 봄의 풍경. 그 다음 남이어 나오네 여러분. 왜 단락이 끊어졌는지 아시겠죠? 이 단락 끊어내는 건 옛날 작가들은 단락을 끊어내지 않았어요. 가사 작가들은 그냥 계속 줄글로 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끊어놓은 이유는 뭐다? 계절적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락을 끊었구나. 현대인들이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계절적 배경 바뀐 거. 자, 뭐로 바뀌었다? 남이어 뚜껑 없이 타는 가마, 여름을 알려주는 소재였던 거죠. 남이어를 배아 타고, 배아빠, 바빠. 바쁘게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막 걸어가고 있나 봐요. 가마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거죠. 녹양의 푸른 버드나무에 우는 노란 꾀꼬리. 꾀꼬리도 계절적인 배경이랑 연결합니다. 이 철새거든요. 여름에 오는 새기 때문에 푸른 버드나무에 우는 황행이 노란 깨거리가 큐테를 못 이기게 하는구나. 큐테를 못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러분? 너무 좋아. 막 큐테를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큐테를 떠는 건 사실은 누구다? 막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은 화자다. 화자의 정서가 뭐랑 결합돼 있다? 네, 황행이라는 객관적 자연물과 결합이 되어 있다. 우린 이때 뭐가 쓰였다고 얘기한다? 감정, 이입이라는 표현법이 사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황행은 뭐가 된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상관은 여러분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물은 자연물인데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감정이입 쓰였고요. 여기 울다. 여러분 마이너스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그냥 꾀꼬리가 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걸 표현하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라고. 자, 여기는 플러스의 분위기다 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갑시다. 나무 사이에 자자지어, 우거지어, 녹음이, 또 나왔다.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 푸른 나무 그늘이 엉킨 때에 적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자, 때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엉킨 때에 백정난간에, 백정난간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면왕정에 있는 거죠. 면왕정 난간 안에 기대고 있는 거야. 근데 면왕정이 제월봉의 7굽이 그 중간에 이렇게 높은 그 중간 가운데 굽이에 높이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백정난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아주 높은 난간 위에서 와, 이 사람 너무 한가로워. 긴 졸음을 내어 편히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야. 경치를 구경하다가 수면, 물 위에 양풍,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가. 그칠 줄 모르게 불고 있구나. 모르는가. 자, 서리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모르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여름에 최고지 뭐.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막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그 막 아름다운 자연이 막 풍경이 펼쳐져 있고 나무 그늘이 우거져 있고 꾀꼬리가 울고 있고 막 이러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중이죠. 정서 대단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요. 감정이입 얘기했죠.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 모두 다 중요하다. 여러분 정리 잘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가을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가을로 넘어간 거 어떻게 알아? 네, 설이라는 단어,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가 나온 거죠. 지난 설이 빠진 후에 삼배치 뭐다? 계절적인 배경과 관련된 소재다. 삼배치 비단위로다. 단풍이 원간염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황후는 누런 구름 또 계절이랑 연결된 소재다. 원간염이 뭐였다? 원간염 익은 곡식이다라는 거 여러분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만경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였었죠. 이랑 경자여서 이랑고랑 자 이랑고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밭이 만평이니까 엄청 넓은 들판, 넓은 밭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뭐가? 누런 구름이. 그래서 누런 구름이 뭐다? 곡식이다 라는 얘기고요. 어적도 고기잡이하며 고기잡이할 어자예요. 고기잡이할 적은 피리 적자야. 그러니까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막 피리를 불고 있었나 봐요. 고기잡이하며 부는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불고 있는가. 달이 떠 있는데 고기잡이하는 어부의 피리 소리가 들려와. 그러면 너무 여유롭고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풍경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풍경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를 선생님 끊어낼 거야. 선생님 왜 여기까지 끊어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목이 다 졌어요. 잎이 다 진 거죠. 단풍이 떨어졌다고요.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파묻혔어요. 무엇으로 파묻혔는지 안 나왔어. 강산이 파묻혔는데 조물주가 헌사하여, 여러분 헌사하여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였죠. 야단스럽게 라고 해석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이미 제가 월선원 16경가 또 상충곡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또 나왔죠. 조물이 야단스럽게 조물주가 절대주가 창조주가 야단스럽게 뭐로 꾸몄어? 아우 얼음과 눈으로 꾸몄네. 그래서 계절이 바뀌었구나. 겨울이 시작됐구나. 여긴 가을이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네 하는 거예요. 빙설로 꾸며내니 경궁 요대와 옥해운산이 안저의 눈앞에 버려세라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궁궐인데 경궁은 경궁 요대 궁궐과 누각인데 경과 요가 모두 다 구술이란 뜻이야. 우리 달나라에 있다는 그런 궁궐인데요. 구슬로 꾸며져 있대요. 경료는 구슬이란 뜻이고요. 옥의 바다, 은의 산. 이거 다 묶어봅시다. 옥과 은. 다 묶어봅시다, 여러분. 옥의 바다, 은의 산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 헉, 세상에. 달나라에 있던 궁궐도 보이고 바다는 어떻다고? 옥으로 된 바다야. 산은 어떻다고? 은의 산이야. 얘네들 다 묶어서 여러분 백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백색의 이미지. 너무너무 순수하고 순결한 자연이 쫙 펼쳐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달나라에 있는 궁궐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바다가 어떻게 옥빛이야? 어떻게 산이 은이야? 다 뭐다? 보조관념들이다. 원관념은 뭐겠구나? 여기 지금 중심 주어가 뭐였다? 빙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관념이 빙설이구나.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산천을 이 사람이 경궁요대 옥해은산이라고 표현했구나. 여러분 은유가 쓰였구나.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미화가 쓰였구나. 아름다울 미자죠. 아름답게 표현하는 미화가 쓰였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자연이. 그래서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라고 표현했다. 강산이 그러면 뭐로 파묻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빙설로 파묻힌 거죠. 됐죠? 겨울입니다. 건곤, 천지로 해석하죠. 하늘건, 땅곤. 천지가 감열사, 풍성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롭다. 너무너무 놀랍다. 정말 경탄할 정도다. 작가의 주관적 정서가 노출됐습니다. 됐죠? 네, 선생님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중심 화제, 가을과 겨울,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들 이렇게 보이고 있었고요. 비유어 나왔었고요. 주관적 정서도 노출됐다. 됐죠? 정리 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면왕정에서 바라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안해요. 본사 2가 끝난 거죠. 본사 2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사가 시작됐어요. 인간 세상으로 번역돼야 되는 단어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선원 16경가도 보고 오시고요. 상충곡도 보고 오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월선원 16경가는 2020년 수능에 출제됐던 그런 작품이었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세상을 떠나왔는데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여러분 월선원 16경가에 있던 표현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이다? 마이너스로 해석해라. 나 쉴 틈 없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겨를이 없다는 건 월선원 16경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안 썼어. 이거 플러스로 해석해야 된다. 자연을 즐기느라 바쁨. 너무 즐거워. 플러스로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 몸에 겨를이 없다. 겨를이 없는 이유 이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탈도 맞이하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물고기는 언제 낫고 살인문은 누가 닫고 떨어진 꽃은 누가 쓸어 그거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 어때? 쉴 틈이 없는 거죠.
됐죠? 바쁜 이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다.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해라 스를 쏘냐? 여러분 해서 아침이 나쁘다. 나쁘다는 여러분 난 그거 싫어 아니고 부족하다. 아침이 부족한데 나조해 해석 주의하세요. 자, 연철 분철 표기를 생각해보면 낮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만 같은데 아니다. 저녁이라고 해석하는 단어다. 저녁이라고 스를 쏘냐? 자, 기본 원형 싫다가 보이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싫다는 싫다, 슬프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단어잖아요. 여기서는 저녁이라고 싫겠냐? 뭐가? 자연을 감상하는 게 자연 속에서 내가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그게 아침이라고 부족해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니 내가 저녁이라고 싫겠어? 난 저녁에도 좋아 난 저녁에도 물고기도 낚시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바람도 쏘이고 막 이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냐. 나 오늘 시간 부족해서 내일도 여유 없이 난 자연을 즐기느라고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쁠 거야. 아싸 신난다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계속 보세요. 이 매해 앉아보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매해 걸어보니 대구 문장들 너무 많이 보인다. 저 산에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자 빨강색 5개.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어요.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벌로한 마음은요 여러분 번잡하고 고생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뭐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어야. 그런데 앞뒤 맥락을 보면서 항상 해석해야 돼. 월성한 16경가에서도요. 여러분 또는 무슨 어부가 뭐 이런 작품들에도 보면 이 계속 뭐 외롭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자연 친화를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막 외롭다라는 표현이나 적적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마이너스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전체 맥락과 전체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을 때 벌로한 마음도 절대로 마이너스로 해석하지 말고 플러스로 해석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어요. 주의하고 가야 될 시구 번잡하고 고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다. 플러스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번거로운 마음에도 자연은 버릴 것이 아주 없어. 왜? 너무 즐거우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을 전할 수 있겠느냐. 자, 요 부분에 내포된 정서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어떤 개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냐면, EBS에서도 그랬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랬고, 이 조선조의 사대부를 사와 대부로 나누는 개념들이 몇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와 대부가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사는 선비로서의 양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비는 어떠냐면 뭐 이렇게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맨날 학문을 연구해 책을 항상 읽고 후진을 양성하고 이런 게 선비의 기본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로서의 양반이다 그러면 개인의 심신을 수양하는 존재가 바로 사예요. 그래서 얘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를 갈고 닦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존재가 사다라는 얘기예요. 자연 친화 작품에서는 이 사로서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대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대부는요, 벼슬하는 존재, 관직에 있는 존재로서의 양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적이기보다는 대단히 공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사상들, 뭐 충의 사상이라든지 애민 사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대부로서의 양반이다 이렇게 나눠놓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럼 여러분 여기는 자연을 즐기고 있는 존재니까 사겠어요? 대부겠어요? 사겠죠. 그죠? 선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대부로서의 자신을 염두에 두고 내가 즐기고 있는 자연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어 공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면왕정과 같은 경우는 이 선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심신을 수양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길을 전할 수 있겠나? 나 길 전할 여유가 없어. 개인적인 수양의 공간인 자연을 그냥 혼자서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푸른 명화주 지팡이, 푸른 이거 명화주래. 명화주 지팡이 굉장히 단단한 지팡이래요. 그런 푸른 명화주 지팡이가 다 무뎌가는구나. 무딘다는 건 얘들아 그 단단한 지팡이가 다 닳아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푸른 명화주 지팡이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닳아서 이게 짧아져 가겠어요, 여러분? 이 푸른 명화주 지팡이는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누구를? 네, 시적 화자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너무 뻔질나게 돌아다니는 거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팡이가 다 달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술이 익었으니 친구가 없겠는가? 술, 풍류와 관련된 단어인 거 역시 월서는 16경가나 상춘곡을 보시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술이 익었는데 친구가 없겠는가? 자, 친구랑 같이 야 얘들아 우리 집에 술 익었어 빨리 와 친구들이 모였어. 자 여기서부터 놉니다. 부르게 했어요. 불내며 뭐뭐 하게 하답니다. 부르게 했어. 뭐를? 노래를 부르게 하며 타이며 타게 했어. 악기를 타게 하고 혀이며 켜게 했고 이하며 흔들었어. 뭐 한 거야? 탄 거는 뭐지? 탄 거? 뭐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켠 거는 뭐겠어? 뭐 검은 거 같은 거? 흔든 거 뭐지? 뭘 흔들었을까? 탬버린 뭐 이런 거 흔들었겠지. 악기 연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지 소리로 취흥을 풍류와 관련된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온갖 소리로 내 취한 흥을 배하거니 배아빠 바쁘다라는 뜻이었죠. 배하거니 하면 재촉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심이 있으며 시름이 붙어 있겠는가 설이 고요. 근심이 있다 없다? 시름 있다 없다? 없다. 왜? 술 마시고 막 악기 연주하면서 놀고 이제 노래방이야 노래방.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근심과 시름이 있겠어? 그러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뭐하냐? 춤추기 시작해야지 또. 누웠다 앉았다 구부렸다 젖혀요. 누웠다 앉았다 구부렸다 젖혔다. 여러분 비보이의 그런 어떤 춤이 연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흥겹게 이 사람 노는구나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우리 모습을 좀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읊어 막 노래를 읊었다가 너무 흥겨우니까 막 휘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마음 놓고 놀았어. 그랬더니 천지도 넓고 넓고 1월도 한가하다. 1월 여러분 해와 달이잖아. 해와 달, 해와 달인데 이 두 개가 딱 결합됐더니 무슨 뜻이 됐어? 세월이란 뜻이 됐어요.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는 걸 우리가 합성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서 그냥 해와 달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 세월이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융합 합성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라? 세월로 해석해라. 천지는 넓고 세월은 참 한가하구나. 희황,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3개 해야 되는 단어 복희황제라는 뜻인데 자 유의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 역시 선생님 기억에 월서는 16권가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복희 황제는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인데 태평성대를 만들어냈던 황제예요. 그래서 유의어가 태평성대, 또 요임금, 순임금 시대, 요순시대, 강구연월, 태평한 거리의 모습. 이었죠. 격양가 농부들이 태평성대를 풍년을 막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가 격양가였고 한포고복 자 입에 잔뜩 넣었어. 너무 배불러. 배를 막 두드려. 이것도 역시 태평성대의 민중들이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 거야.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태평성대의 가장 큰 지표는 뭐야? 경제 지표인 거지. 그냥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태평성대의 지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유의어들과 그것과 관련된 임금의 시대들이 다 나온 겁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고전시가의 태평성대와 관련된 단어들로 기억하고 가십니다. 복희황제를 내가 몰라. 왜냐하면 나는 후대 사람이니까 복희황제를 경험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 아까 때적자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가 그때로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구나 그러는 거야. 신선이 어떠하던지 이 몸이 신선이로구나. 내가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입니다. 강산풍우를 자연을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려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와도 이태백 풍류적 삶의 대명사야.
자, 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와도 호탕한 마음이 에서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보다 비교격 조사한 거죠. 이보다 더하겠는가? 야, 내 풍류와 호탕함 이거를 정말 풍류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태백이랑 비교해봐. 어때? 내가 결코 뒤지지 않아. 이렇게 너무너무 커다란 만족감과 호탕한 마음 한자성어 호연지기. 아주 넓고 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자연 친화, 자연을 즐기면서 풍류, 만족 이런 정서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걸 이렇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누구다? 군, 임금, 은혜.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이러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심화제가 이제 호연직이 느끼고 군운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 강호환정가의 굉장히 한 80% 이상의 작품들이 따라가고 있는 공식이 면왕정가에 있는 겁니다. 상춘곡엔 있었나요? 상춘곡엔 여기가 빠졌어. 역군운이라는 거. 이건 역시 임금의 은혜야 라는 유교적인 충리 사상이 빠져 있거든요. 상춘곡에는 면왕정가에 잘 제대로 드러났죠. 강호환정가의 공식모다 자연을 즐기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유교적 충리 사상이 결합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갈래 양반가사고요. 은일은 숨어 산다는 뜻이야. 자연에 응거하는 노래. 고요. 강호환정가인 거죠. 시적 상황 면왕정에서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대응 방식 예찬, 풍류 그리고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 운율은 아까 설명드렸죠. 3, 4, 5은 4, 4조의 사음보의 연속체 시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상춘곡과 면왕정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철이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을 짓거든요. 이게 가사에서는 자연친화 작품의 계보를 잇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오늘까지 해서 상춘곡 면왕정가를 찍었고 그리고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자연친화 작품 조선 후기 가사인 거죠. 월서는 16경가도 찍어놨습니다. 그 영상들 종합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중요한 개념들 나왔었죠. 영탄적인 어조라든지 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또한 선생님이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내공을 잘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은 시아락당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영상 확인하면서 다 공부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에 저희가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